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가 공무원 회계와 과정을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은 그 2021년도 10월 16일에 치러진 서울시 지방 7급에 대해서 회계학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말씀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20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울시 지방제 7급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가 막 높은 문제라기보다는 계산 과정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으셨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문제 모두 한번 풀어봤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견이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문제 그대로 정답은 나올 것 같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내가 잘 문제를 실수 없이 풀었나라고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특히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여기는 20문제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시험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요. 20문제 한번 같이 좀 풀어보면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문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저희가 이제 복구 충당 부채랑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랑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날짜죠. 그래서 주 서울이라는 회사가 X년 1월 1일자에 체크를 하시고 구축물을 10만 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복구 의무 있는 취득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미래 예상되는 복구 비용을 오늘의 가치해서 현재 가치된 금액을 구축물에다가 가산하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려고 봤더니 현재 가치 금액을 18,600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계산 과정은 필요가 없는데 뒤에 읽어봤더니 5년 동안 추가로 인식해야 되는 총비용은 뭐냐면 복구 의무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죠. 다른 건 요거예요. X1년 초에 구축물에다가 복구 충당 부채만큼 가산하는 게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해서 18,600원을 기재하고 요 금액만큼 구축물 원가에다가 가산을 시키죠. 자, 얘가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18,600원이 추가로 가산됐기 때문에 요거를 5년간 더 상각을 하게 되죠. 5년간 잔존가 없는 정해법이니까 토탈로 따지면 18,600원이 5년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실수하시는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아요. 복구충당 부채는 18,600원이 3만 원까지 가야죠. 그러면 요 5년간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이자 비용만큼 복구 충당 부채를 늘리는 거니까 차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 5년치 토탈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 금액이 11,400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산할 거는 18,600원과 11,400원일 거고요. 요 3만 원은 예상했던 대로 지출했으니까 추가적인 복구공사 손실은 없어서 이렇게 둘의 가산 금액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2번으로 답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계산이 복잡하다라기보단 흘러가는 과정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은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2번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감가상각 문제고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언제 감가상각을 바꿨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감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우선 X년 초 체크를 하셨을 거고요. 건물을 구입했고 취득원가 30만 원짜리다. 5년이고요. 잔존가가 없는 연수학계법이래요. 원가 모형이다. 그리고 나서 2년 지난 이후에 자본적 지출을 4만 원 하네요. 장부 금액에 가산에 대해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 연수가 3년 더 연장되었다. 여기가 좀 포인트겠죠. 5년 중에 2년이 지나고 추가 3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더라.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000원 증가했대요. 0에서 증가해봐야 10,000원인 거죠. 그래서 3년도 감비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남은 금액부터 먼저 찾아봐야죠. X2년 말까지 연수학계법에 따라 감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 바로 감누를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30만 원이고요. 연수면 여기에 15고 5와 4를 가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거고 30만 원에서 여기 이제 18만 원 나오네요. 제외하면 12만 원이 남았고 X3년도에 감비를 구하려면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남은 거 12만 원에
자본적 지출 44만 원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만 원을 빼야죠. 정액법이도 잔존가치 차감해야 되니까 만 원을 빼자. 그리고 6분의 1이죠. 연수는 저기에서 확인해 놨기 때문에 자녀 내용 연수는 6년. 그래서 요 금액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5,000원이라고 해서 2번이 선택되실 겁니다.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저희가 재평가 모형으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첫 줄에 보시면 X1년도 7월 1일자라는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첫 해는 괜찮아요. 6개월간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108,000원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우선 1년 말부터 먼저 가봅시다. 자, 1년 말에 건물은 10만 원. 그리고 요 하단에 감누라고 해서 6개월치 감가상각을 했겠죠. 2만 원이 1년 치면 6개월 하니까 만 원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장부금액 9만 원이더라. 요 9만 원을 108,000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재평가 모형이라고 했고요. 요 9만 원을 108,000원을 처음으로 올려가는 거니까 18,000원은 전부 다 재평가 잉여금이다. 자, 이렇게 하면 1년도는 다 끝나는데요. 2년도에 가서 이제 감가상각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녀 내용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보니까 5년 중에 0.5년이 지난 거죠. 그럼 남은 거는 4.5년이에요. 뭔가 연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보이지 않죠? 4.5분의 그 다음에 1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수를 좀 잘 구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X2년도에 감가하실 때 여기 있는 건물 108,000원을 가지고 4.5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부금액이 감가상각까지 끝난 장부금액은 108,000원에서 24,000원을 뺐고요. 84,000원. 자, 요 금액을 58,000원까지 내려주래요. 그럼 여기 차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 회계를 수행하면 되고요. 내려주는 금액이 2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번, 2번에 순번이 있더라.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먼저 소진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평가 손실. 질문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을 제외하고 손익이 발생한 요 8,000원과 24,000원이죠. 감비. 그래서 둘의 합이 당기 손익에는 당연히 감소 효과를 주겠죠. 32,000원이 손실이더라.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첫 줄에 7월 1일자를 잘 체크하셨어야지 문제 풀 때 조금 원활하셨을 거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으로 선택하시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는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이 나오는 재고자산 관련 문제인데 이 문제도 끝에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주서울이 X년도 재고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 당기비용의 전체를 물어본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탈 비용이라고 하면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리고 매출원가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가재고를 잘 찾아서 판매 가능 재고에서 저가 재고만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저가 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찾아보자. 자, 저가 재고라고 하면 실사 수량을 쓰고요. 여기에 둘 중에 작은 걸 쓰죠. 취득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그럼 저는 요거를 찾아가지고요. 판매 가능한 재고에서 빼주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 재고랑 매입 2번, 요게 다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의 합이죠. 그래서 요 금액이 우리가 팔 수 있었던 재고 합이니까 금액은 10,000원으로 쉽게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저가 재고를 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총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저가 재고를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실사 수량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80개에서 30개 빼면 50개죠. 아, 이게 실사 수량인가 라고 봤더니 감모 손실이 10,000원 있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냐면 수량이 빈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50개는 장부 수량이구나. 저보고 실사 수량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30개 중에 얘는 다 팔렸고 요 둘 중에 이제 여기 중에서 10개, 여기 중에 이제 4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단가가 중요한 건데 20개에다가 4,000원 해보려면 200원, 얘는 100원, 요것도 100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써도 여기 200원 다 팔린 거니까 손익손출 방식이라고 하면 100원이라는 재고가 남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모 손실을 가지고 실사수량을 뽑아내시면 되겠다. 50개에서 실사수량이 몇 개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여기다가 100원을 곱했을 때 나오는 차이가 1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실사수량이 역산해서 40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다 구했네요. 여기는 40개. 취득원가로는 100원을 구했고 순실현 가능가치는 80. 둘 중에 작은 80을 곱하시는 게 저가재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저가재고만 나오면 토탈 비용은 6,800원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3,200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갈 값을 3,200원인 거죠. 총 비용은 10,000원에서 차감된 결과인 6,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모 손실을 가지고 실사수량도 파악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저가재고를 찾아서 총 비용까지 계산이 한 2번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네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특정 차입금에서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를 물어보는 건데 기간을 잘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첫 줄에 보니까 X1년도 2월 1일부터 소형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날부터 이제 공사가 개시된 거고 완공된 시점은 X2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특정 차입금은요 겹치는 기간만 해줘요. 그래서 건설과 직접 관련 있는 거 요거는 관련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특정이겠죠. 그러면 특정이 이제 뭐다라는 건 분별하시는데 기간을 제대로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빌렸다고 그날부터 하지는 않고요. 겹치는 기간인 X1년도 2월 1일부터 X2년도 10월 말까지 요 구간 동안에 들어오는 것만 자본화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차입금은 다른 데 쓴 데 있으면 그거는 제외하는 거 아시죠? 일시투자 수익 10만 원에 대해서 2개월간 3%로 일시투자한 거는 제외해야 된다. 그럼 다 됐으니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냥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만 질문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네요. 그럼 80만 원을 가지고요. 연 6%라고 하지만 저희는 12분의 11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6%.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2개월간 투자하신 게 있죠. 3%, 연 3%니까 기간은 12분의 2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차감해야 여러분 답이 딱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산해 보시면 2, 3, 4 중에서 좀 헷갈리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43,50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12분의 11을 잘 구해내시는 게 포인트였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랜만에 손실 예상 공사가 한번 나왔어요. 그동안은 좀 멀쩡한 공사만 출제를 하더니 좀 오랜만에 이제 손실 예상 공사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줬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계약 금액은 200이에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그럼 200만 원으로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저희는 3년간 공사를 수행하는 거 맞아요. 근데 첫 해를 봤더니 총 공사 예정원가가 180이면 멀쩡한 거죠. 20이라는 이익이 남는 거죠.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첫 해는 문제없이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비용 정리해가지고 손익을 신고했을 거예요. 진행률은 요 54만 원을 180으로 나눠보시면 되는 거니까 첫 해는 진행률이 30% 나옵니다. 그리고 X년도는 공사 손익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을 정리한 결과는 200만 원을 받아서 180만 원을 쓰면 되니까 여기에 30%만큼을 곱해서 X년도에는 벌었다, 이익이 남았다라고 신고를 했겠죠. 6만 원이 이익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년도에 가서 보니까 총 공사 예정원가가 210만 원이에요. 계약금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손실 예상 공사라고 부릅니다. 자, 손실 예상 공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진행률을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10이라는 금액이 총 손실인 거죠. 이 공사는 수행해 봐야 10이라는 손실이 나오는 공사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저희는 X2년도에 총 손실 10이라는 것을 귀속을 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전년도에 6만 원 이익을 신고했죠.
그러면 2년도에 얼마를 손실 처리하면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확인이 가능하겠냐.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익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 두 금액이 비교 공시가 돼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상 손실까지 다 조기 계상하는 이유가 요 둘의 합이 요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X2년도에는 제가 결국 16만 원을 손실 처리해야 둘의 합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 손실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좀 특수한 형태의 공사였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있죠. 회계가 보여주고자 하는 니즈를 생각하시면 둘의 합으로 이렇게 총손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는 4번 손실 예상 공사를 확인했고요. 7번 가볼게요. 자, 7번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 제품의 CVP 분석이라고 해서 제품이 하나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단위당 공원이익 찾아가지고 고정원가랑 비교해서 손익분기점이 몇 개냐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는 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제품이 두 개예요. 그러면 하나인 것처럼 담으면 돼요. 그거를 세트의 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으로 두 가지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선은 기존 비율은 2대1이랍니다. 그건 뭐냐면 A가 두 개 들어갈 때 B를 하나 이렇게 조합하겠다. 기존. 근데 새로운 버전은요. A가 하나 들어갈 때 B를 두 개 이렇게 해서 배합 비율이 변경될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게 다르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이 좀 다르겠죠. 뭐. 자, 여기서는 A가 두 개래요. 10원짜리가 두 개고 B는 지금 2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10원, 10원, 20원을 더해보시면 40원짜리가 되고요. 여기는 반대로 20원짜리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50이 됩니다. 세트의 공원이익이. 그럼 요거를 고정원가 6,000원과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몇 세트가 나와야 되는지가 계산이 될 거죠. 6,000원을 가지고 40원이라는 단위당 공원이익 세트 공원에 나눠보면 얘는 150세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는 몇 세트가 필요하냐면 120세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150세트 안에 A는 2개, B는 1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토탈 개수인 거니까 150세트에 2개 들어가면 300개, 150개라고 해보면 얘는 450개가 전체 판매 수량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20세트 안에 A는 1개, B는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해보시면 됩니다. 240과 120이 만나면 360개. 그래서 지금 450개가 기존 수량이었는데 360개로 바뀌면 몇 개가 증가하느냐라는 거에서 감소하겠죠. 90개. 그래서 90개가 기존보다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번에 대한 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 볼게요. 8번도 이제 문제를 잘 보니까 3년도 초에 조기 상환을 하네요. 대부분 그동안 공무원 시험 문제는 첫 해 뭐 딱 한 번만 유효율자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하는 형태를 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3년도 초래요. 자, 원래 이 사채는 만기가 3년 말인 거죠. 요때 1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7,000원씩 3번 주는 그런 사채였습니다. 요 시점에 조기 상환을 하겠대요. 그래서 조금 계산을 빠르게 하자면 요 10만 7천원만 내려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7천원씩 두 번은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니면 92,500원이라고 주셨죠. 여기서부터 원래 하던 대로 유효자법을 거쳐 두 번 이렇게 올라와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요 3년 초에 장부 금액을 빨리 찾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내려가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내려가는 게 좀 어려우시면 92,500원에 또 곱하기 1.1이죠. 유효이자는 10%. 거기에서 7,000원 빼면 여기 오는 거고 또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다시 1.1에서 7,000원을 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97,225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요 금액을 가지고 98,000원에 상환했대요. 더 비싸게 상환하면 상환자는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린 돈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라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 775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2년 초에 조기 상환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3년 초에서 두 번에 걸친 유효자법을 빠르게 수행해 주셨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은 뭐 예상했던
했던 대로 좀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정보회계에는 특별하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했던 문제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개별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만나보셨던 걸 거예요. 일단 기획을 보시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개별에 일단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거를 1차로 유형별로 한번 모읍니다. 그리고 유형별을 최종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번 합치고 한 번 합칠 때마다 서로 같이 이루어진 거래는 상계를 해야 되겠죠. 개별은 상계하지 않죠. 그냥 낮게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씩 합칠 때마다 내부 거래를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물어보는 편이죠. 그래서 기획을 보니까 뭐 통합해서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유형별 재무제표 통합 맞죠. 요거 합쳐서 만드는 거니까 내부 거래는 상계하지 않고라는 게 틀린 거죠. 상계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니은도 보시면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개별을 합산해야죠. 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합산하지 아니하고 작성한다. 합산한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앞에는 잘 안 바꾸고요. 뒤에 어미를 좀 끝을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또 틀렸다. 그쵸. 이제 옳은 것만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지 보셨으면 일단 기흥, 니은 답은 1번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개별 재무제표는 내부거래 상계 안 한다. 그쵸.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올해 것만 나오겠어요? 아니죠. 전기 비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혹시 정책과 추정 변경이 발생하면 그 내용은 주석으로 알아볼 수 있게 공시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흥, 니은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요 10번은 우리 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나온 문제고요. 자, 질문이 단기 순이익을 물어보긴 했으나 위아래만 좀 바뀐 거지 푸는 로직은 동일하다. 우선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를 구해라라는 건데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금액 안에는 투자와 재무로 인한 손익까지 다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영업에서 이루어진 활동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요게 이제 29,000원 나오려면 단기 순이익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하는 겁니다. 영업은 제거하지 않고 투자와 재무 관련 손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비는 더해서 제거하지만 대손상각비는 아예 가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출 채권이면 영업활동이라서 단기 순이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소실은 투자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더해서 제거하고요. 사채상환이익은 마이너스죠. 자, 3개 항목 정리했고 여기서도 재무상태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만 알고 싶은 거라서 불필요한 걸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여러 가지 항목을 준 거예요. 필요한 거는 요거죠. 매출채권 재고랑 성급비용까지 필요하고요. 매입채무 필요하지만 유형은 안 하죠. 투자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활동을 세구나 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걸 데리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는 재무에서 보면 되니까 요거를 가감할 거고요. 자산은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 게 요지여서 마이너스, 매출채권 증가는 마이너스, 재고도 마이너스. 선급비용 자산이 증가하면 감소하면 플러스죠. 매입채무는 플러스. 그래서 요거 문제에다가 이제 다 가감을 해놓고 일단 추린 다음에 여기다가 금액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9,000원을 토대로 얘를 한번 역산해 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제는 계산을 좀 잘 하셔서 틀리지 않게 가감을 하셨으면 답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5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은 원가관리 회계에서 나오는 전부원가, 그 다음에 변동원가, 초변동원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부랑 변동이랑 초변동은요, 제품 원가에 뭘 집어넣는가의 차이입니다. 다 집어넣어라. 고정 제조관점호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전부인 거고요. 변동은 변동 원가만. 그 다음에 초변동은 특이하게도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면 이익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전부 원가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고정 OH까지 모두 제품 원가에 넣습니다. 자, 제품 원가에 넣는 건 알겠는데 얘가 무슨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제품 원가는 판매가 돼야 비용화가 돼요. 그럼 미판매가 되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안 되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을수록 유리해지는 건 전부 원가 방식이에요.
근데 초변동으로 갈수록 재고가 클수록 오히려 이익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고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틀린 걸 골라보랍니다. 기초보다 기말이 더 크대요. 그럼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초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작다.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초가 더 크대요. 그러네. 아까처럼 기말 재고가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반대네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거는 기말 재고가 많을 때고 기말 재고가 많이 남으면 전부랑 변동 그다음에 초변동 이런 순서대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건 반대죠. 요거를 부등호를 거꾸로 읽으란 얘기니까 전부 원가가 더 작아야죠. 맞네요. 자, 재고의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작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재고가 남는다는 얘기죠. 변동원가 영업이익은 초변동보다 크다. 그렇죠. 맞네요. 요 부등호 방향으로 물어본 거고요. 자, 3번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 팔리면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한다면 세 개의 영업이익 모두 같죠. 만든 게 다 팔린 거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일 거고요. 재고가 증가한다면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초변동 이익이 전부 원가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부가 더 큽니다. 그래서 4번만 지금 부등호가 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오셔서 요건 이제 소매제곱법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나왔어요. 비정상파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파손, 비정상파손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드물게 이제 한두 번씩 나오는 그런 예제였고요. 정상파손, 비정상파손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매제거법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판매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비정상파손이 이렇게 생각해요. 원가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원가율 계산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넣어야 돼요. 비정상이라는 거는 원가성이 없는 건데 그걸 계속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파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안 산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매제곱법으로 구하는 유래, 신성한 유를 구할 때 너는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비정상파손은 다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놓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은 처음부터 안 산 것처럼 보고 이거를 다 제거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둘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19,000원으로 바꾸시는 게 문제 풀기가 더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정상파손 1,100원을 판매가에서도 같이 빼주셔야죠. 그래서 금액으로 바꿔보자면 그때는 22,900원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지금 가장 헷갈리는 비정상파손은 지워드렸고요. 정상파손은 그래도 원가성이 있는 간모라 2단계에서 하진 않고요. 마지막에 기말재고를 구할 때만 고려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다듬어 보죠. 자, 원가, 매가가 있고요. 기초는 1,000원, 요거를 1,500원에 팝니다. 그리고 19,000원이고요. 여기는 22,900원. 그리고 인상 인하를 고려해야 되는 건 아시죠? 1,300원을 인상해서 팔았고 700원을 인하해서 팔았다면 여기까지가 제가 팔 수 있는 재고의 전체 값이에요. 그래서 판매 가능한 매가 총액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요거를 팔았겠죠.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22,000원을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 감모라는 거에서 정상 파손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보정하지 않으면 기말재고는 정상파손은 이미 사라진 재고이기 때문에요. 요걸 우리가 고려해주지 않으면 기말재고에는 그 정상파손된 것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1,000원을 한 번 더 정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말재고의 매가는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와야 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가를 가지고 원가로 바꿔달라는 얘기였으니까 우선은 매가부터 먼저 구해보자. 요 과정대로 잘 진행을 하셨으면요.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고요. 요걸 이제 원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평균 소매제곱법입니다. 평균은 요거 그냥 둘이 나누시면 돼요. 여기는 2만원, 원가는 2만원이고요. 밑에 들어갈 금액은 우리가 방금 참고했던 요 금액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상으로는요. 요거 2,000원이니까 여기 해보면 그쵸? 600원이죠. 그래서 딱 100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구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100원, 23,000원이고 여기 2,000원이니까 25,000원이 되겠다. 자, 나눠보시면 평균 원가율은 80%가 나오네요.
그래서 2,000원을 가지고 80%의 유를 곱해서 원가 1,600원을 구해달라. 답은 2번이었고요. 파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된다면 비정상 파손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13번.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기말 자본 총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마 기출문제로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뭔가 하나 냈어요. 우선은 기초 자본 총계가 10만 원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쭉 했던 일들을 가감시켜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실질적 증자고요. 들어온 금액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라서 1,000원을 곱하는 게 아니고 10주 곱하기 900원. 뭐 할인 발행이니까 이건 안 속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만큼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플러스 9,000원.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는요. 총계상 불변 있는 거니까 여기서 가감할 사건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죠. 자본 총계에서 마이너스 1,000원. 그리고 이익준비금 100원을 적립. 적립은요. 그냥 자본 내에서 자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리만 스위치하는 거니까 총계를 안 바꾸고요. 주식 배당 결의 지급도 마찬가지로 총계상 사건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거 증감은 없다. 그럼 여기서는 현금 배당만 잘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였죠. 자, 기타 포괄에서 공정가가 2,500원 증가하면 기타 포괄 손익이 2,500원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냐. 근데 총 포괄 이익이 5,000원이래요. 포괄 이익에는 이미 기타 포괄 손익이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잘 하시고 두 개 각각 더하시면 안 됩니다. 2,500원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할 거는 5,000원 하나만 더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또 7,500원 더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5,000원이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보실 때는요. 여기 있는 10만 원에서 9,000원 더하고 1,000원 빼고 5,000원을 더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만 3,000원.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안 속고 잘 넘어갈 수 있으셨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둘 다 더했을 확률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잘 선택해 주시고 요 의미를 같이 적어 두실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라고 했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금융자산 손상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먼저 읽어보자면 금융자산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성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러면 금융자산이 손상이다라는 거는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가능한 일이냐. 그게 바로 신용위험이에요. 신용위험은 주어진 그 약속된 현금 흐름을 못 받을 염려를 신용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이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손상의 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전제부터 충족을 해야죠. 신용 위험이 있어야지만 손상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상품이라고 하는 주식은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 맞죠. 하지만 신용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현금 흐름을 약속받고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용 위험 없는 지분 상품은 애시당초 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매년 공정가 평가를 해서 이미 당기 손익에다가 모두 반영을 해놓은 FVPL도 안 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애시당초 그 대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FVPL은 안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도 보시면 지분상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번은 일단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선지였고요. 3번, 4번을 보시면 일단 3번을 보니까 신용이 손상되었으면 즉시 장부에서 제거한다. 저희는요. 신용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현금 흐름을 재산출을 합니다. 그죠? 아예 망했으면 제거할 수 있는 거겠지만 신용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을 다시 구하고 그 차이만큼 제거를 하는 거지 그냥 바로 제거한다 이런 표현과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계를 완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빼버려라 이런 표현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선지였고요. 4번이 결국 답이죠. A씨는 손상의 대상 맞는데 유의적으로 증가했대요. 요거 제가 나올 거다.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강조했던 거예요. 요거 단계별로 적용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12개월인데 2단계가 지금 요거예요.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면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할 확률을 가중평균해야 돼서 맞네요. 전체 기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확한 선지는 4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은요.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스탁 옵션 줬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 문제도 잘 보시면 물어보는 연도가 또 X3년도예요. 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첫 해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예,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정을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4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는 확인됐고요. 종합원 100명을 불렀지만 주식기준 보상에서 가장 전제는 이런 거예요. 모두 다 가득할 건가?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최선의 추정을 토대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좀 더 봐왔더니 10개씩을 줬는데 3년도에 보상 비용을 구하려면 우선 2년도치까지 얼마나 보상 비용 치르는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득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필요한 거라면 앞에 걸 빼야 그의 몫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구할 거냐. 자, X1년 초에 부여한 날이죠.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선택권은요. 부여일의 공정가를 4년 내내 써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바뀌었다고 공정가치 바뀐 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주식선택권은 자본 항목이다 보니까 부여일의 공정가를 4년 동안 쓰는 거지 매 연도말 공정가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허수예요. 그럼 이제 인원수만 보면 되죠. 인원수도요. 2년 말을 바로 한번 구해보죠. 어차피 우리가 빼야 될 건 누적 보상 비용이니까. 자, X2년도 말까지 누적 보상 비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불필요한 건 지웠으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수 중에서 2년도 말에는요. 실제로 5명은 나갔고 앞으로 7명 더 나갈 거랍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인원수는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개수 10개고요. 금액은 100원짜리. 4분의 2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누적으로 되어 있는 보상 비용이에요. 요거를 먼저 구해줘야 3년도 보상 비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누적 보상 비용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44,000원 나옵니다. 요게 답은 아니고 이제 X3년도로 갈게요. 자, 100명이라는 인원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묶어야죠. 6명은 진짜 나갔고 앞으로 4명이 더 나갈 거랍니다. 그러면 10명은 가득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이제는 인원수를 10명을 제외합니다. 10개 그리고 100원이죠. 4분의 3을 하고요. 누적 보상 비용인 44,000원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치셨으면 23,500원이 3년도 보상 비용으로 산출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원가관리회계. 지방직 7급 우리 서울시 문제에서는요. 올해 원가관리회계가 4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원가관리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딱 몇 문제를 낸다라고 딱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이제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원가관리회계가 4문제고 또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상호배분법을 줬어요. 상호배분법은 뭐냐면 보조해서 제조한테 돈을 넘겨줄 때 서로 주고받은 걸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식이라서 연립방정식을 세워가지고 A, B의 원가를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의 원가를 다시 재계산하려면 A는 자기가 소비한 20만 원만 배부해서는 안 돼요. B가 저에게 일을 해준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B로부터 받은 거를 더해서 뿌려준다라는 의미로 B가 저에게 해준 20%를 이렇게 가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35만 원만 뿌려서는 안 되죠. A가 저에게 50%나 일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0.5A라고 해가지고 요 A, B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하나에다가 넣어줘야죠. B를 넣든 A를 넣든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다시 재계산된 A, B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연립방정식은 풀었다는 전제하에 A는 30만 원을 배부하면 되고요. B는 50만 원을 배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둘은 다 고려가 됐으니까요. 우리 질문은 지금 Y님한테 가야 될 거 물어봤어요. Y는 A라는 30으로부터는 40%를 받고요. 여기 있는 비율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B로부터는 50만 원의 40%를 받습니다. 요게 보조한테 받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2만 원 더 받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소비한 120만 원의 원가에 받은 것까지 합산돼야지 Y 부분의 토탈 원가가 나오고요. 152만 원이라고 해서 3번 선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7번 가볼게요. 자, 17번은요, 리스인데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실 수 있게 윗줄에 중요한 계산은 다 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보니까 서울이라는 리스 이용자예요. 이용자는 쉽게 얘기하면 빚쟁입니다. 빚을 갚는 조건으로요. 본사 사옥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득을한 거라서 이용자는 이렇게 돼요. 리스가 개시가 되면 빚이 생기죠. 빚으로 건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니까 리스 부채가 생기고요. 여기에 혹시 추가적으로 가감할 사항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사용권 자산이라는 거를 같이 기재합니다. 요게 이제 리스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리스 부채는 2,630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계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였는데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나 봤더니 뭐 리스 이용자가 추가로 더 쓴 뭐 직접 비용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사용권 자산도 2,630원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할 건 보이죠? 사용권 자산은 써나갈 거니까 상각을 해야 되고요. 리스 부채는 현재 가치된 금액이라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구해보란 얘기예요. 근데 밑에 이렇게 구구절절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죠. 자, 리스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자산은 내용연수가 10년이랍니다. 그리고 잔존가 없는 정액법으로 감가한대요. 리스료는 1,000원씩 매년 말에 지급하는 거고 서울은 종료 시점에 현금 200원을 내고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년 말이 됐을 때 돈 200원을 내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확실하대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이 자산을 몇 년간 쓸 거냐? 저희는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결국 돈을 내고 내 소유화를 해서 3년 이후에도 계속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각을 10분의 1로 해주셔야 돼요. 3분의 1이 아니고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10분의 1을 잘 도출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됐네요. 여기서는 이자 비용은 10% 나온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죠. 또 10분의 1, 10%네요. 263원의 상각비랑 이자 비용 263이 만나서 요 금액이 제가 처리해야 될 토탈 비용 항목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 해보시란 얘기니까요. 금액으로는 526원이 감소합니다. 자, 이제 남은 세 문제 마저도 풀어볼게요. 자, 18번은 법인세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연 법인세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연 법인세 부채는 이연 법인세 부채. 부채라는 거는 추가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차이 맞고요. 미래 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맞아요. 이연된 거. 이연은 미뤄진 법인세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번 현재 가치 할인. 요거는 뭐 금방 걸러내셨겠죠? 이연부서 상가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못합니다. 소멸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현재 가치 할인은 안 합니다. 틀린 거는 2번이었고요. 이연법에서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성이 있어야 돼요. 자산성이라는 게 차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감액을 시켜야죠. 그리고 이연월자산 잔고 금액은 업의 보호기간 말 검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요번에도 이제 원가관리 회계에서 나오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예요. 특별 주문이라고 부르죠. 자, 요것도 한번 상황을 읽어보시면 첫 줄에 보니까 2,000 단위를 기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회사랍니다. 자, 800 단위에 대해서 특별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일회성 대량 주문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저의 최대 캐파는 2,500이에요. 이미 2,000은 팔고 있고 800을 주문 넣어줬고 끊어서 받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300단 위를 포기해야 돼요. 일단 포기하는 수량을 써놨고 이 특별 주문은 어떤 식으로 원가가 발생하는지 그 밑에다가 줬네요. 변동 제조원가는 오히려 기존보다 5%가 는대요. 그럼 10,000원이 아니고 1.05를 해서 1,500원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변동 판관비는요. 기존의 10%만 발생한대요. 여기 10%? 그러면 200원 발생한다는 얘기라서 이 특별 주문은 1,700원짜리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최저 판매 가격이다. 내가 수락할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값은 얼마니라고 하는 거라서 증분 수익, 증분 비용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안 받던 주문을 받게 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죠. 800 단위에 대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격을 P라고 써볼게요. 요거만큼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800 단위에 대해서 1,700원씩 듭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것만 하면 답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300 단위를 포기해야죠.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 파는 거니까 2만 원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만들고 안 홍보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요. 8,000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공원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3,000원 300 단위에 8,000원이라고 하는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곱해서 요 두 개의 비용을 커버할 만큼의 P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답이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둘이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미니멈. 그냥 뭐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게 가장 최소점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13,700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요 둘을 같게 만들려면 얼마인지. 자, 이제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제가 그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일단 내용 자체는 다 들어봤던 근본적 질적성에 대한 얘기인데 질문을 잘못 읽으시면 여러분들 틀릴 수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OX를 분별하려고 하시면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자, 뭐냐면 근본적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목적 적합성이랑 표현 충실성. 그럼 요거랑 관계된 것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기획은 맞아요.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 안에서 고려하는 요소 맞고요. 미리 정할 수 없어요. 완벽해요. 니은 중립적 서술은 여기서 봤던 거니까 상황 판단 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디귿도 그냥 읽어보면 맞아요. 기업의 재무 정보는 다른 기업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도 유용하다. 맞죠?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인가? 아니죠. 요거는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비교 가능성은 보강적 특성이지 근본적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다고요. 제목이 근본적이면 근본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디귿 선지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질문과는 안 맞아요. X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무 정보는 오류 없이 서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추정 판단이 모형에 근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정치에 포함된 측정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진 않습니다. 합리적 추정이 유용성을 저해하진 않는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답은 1번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기역, 니은, 디귿까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1번으로 선택할 겁니다. 질문에서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 문제 자체를 읽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요구르 사항을 좀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2번, 3번 읽을 그런 절대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푸는 것처럼 이건 이거 물어보는 건가? 이제 포인트를 골라서 안 속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답을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것까지 조합하셔야지 좀 고득점이 가능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조금 빠르게 복기를 했고요. 저는 좀 설명을 빠르게 드리는 편이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진행을 빠르게 하긴 했는데 혹시 좀 천천히 복귀하시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좀 부족하거나 모르시는 점이 생기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지방직 7급 서울시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